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은혜 갚은 암행어사. 통제사 유진왕이 젊었을 적 선전관으로 대궐에 숙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는 이모년 1762년으로 아주 엄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임금이 숙직 선전관은 입시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진왕이 명을 받들고 입시하니 임금은 긴 칼 하나를 하사하며 교시를 내렸습니다. 내 들으니 아직도 여염집에서 술을 많이들 빚는다고 한다.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 3일 안에 술 빚는 사람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지 못하면 내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니라. 진왕이 명을 받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드러누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첩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침울하세요? 내가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술을 못 마신 지 오래되어서 갈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첩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나서 술을 구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밤이 되자 첩이 말했습니다. 술 있는 집을 알아요. 제가 직접 가야 살 수 있답니다. 그러고는 술병을 끼고 치마로 얼굴을 덮고 문을 나섰습니다. 진왕이 몰래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첩은 동쪽 마을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사서 나왔습니다. 진왕은 술을 다 마시고 맛있다며 더 사오라 했습니다. 첩이 또 그 집에 가서 술을 사왔습니다. 진왕이 갑자기 술병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첩이 이상하게 여겨 묻기에 진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곳에 아무개는 내 술친구지. 귀한 술을 얻었으니 혼자만 취할 수 있겠나. 가서 함께 마시고 싶네. 그러고는 문을 나서서 술을 팔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왕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비바람도 막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 유생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다가 진왕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이 깊은 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진왕이 자리를 잡고서 말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왔어.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술은 이 댁에서 판 것이오. 일전에 이러저러한 하교가 있었어. 이미 발각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어. 유생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부디 하직 인사나 하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오. 유생이 안으로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노친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진사님인가? 잠 안 자고 무슨 일로 왔니? 유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대부는 굶어 죽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끝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붙잡혔으니 소자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노친이 방성대고 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몰래 술을 빚은 건 재산을 탐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내 죄다. 장차 이를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쳐도 놀라 일어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유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내 죽으면 부디 당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노친을 잘 모셔주시오. 아무 마을, 아무개 형제는 아들이 몇이나 되니 그중 한 명을 데려와 양자로 삼아 편안히 지내시오. 유생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유진왕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심히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유생이 나오자 진왕이 물었습니다. 노친의 춘추가 어떻게 되오? 이른입니다. 아들은 있소? 없습니다. 유진왕이 또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사람으로서 참아볼 수가 없구려.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 내가 대신 죽겠어. 그대는 마음 놓고 술이나 다
다 내어오시오. 유생이 술을 가져와 같이 마셨습니다. 진앙은 술그릇을 모두 깨뜨려 마당에 묻고 말했습니다. 노친을 모시고 사느라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겠죠. 내 이 칼로서 한때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니 이걸 팔아서 노친을 봉양하는 것이 좋겠소. 진앙은 차고 있던 칼을 끌어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주인이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성명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전관이요.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소. 그러고는 훌쩍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임금이 명을 내린 기한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앙이 대궐로 들어가 처벌을 기다리니 임금이 물었습니다. 술 빚은 사람을 잡아왔는가? 잡지 못했나이다. 임금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앙이 엎드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은 삼배도 제주안치를 명했습니다. 진앙은 몇 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풀려났지만 10여 년간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늦게야 복직되어 초계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니 백성들이 모두 수군댔습니다. 하루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창고를 봉하고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어사는 형구를 갖추고 우두머리 좌수와 수리, 창고의 곡식 등을 담당하는 아전 등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유진왕이 문틈으로 보니 암행어사는 동쪽 마을수를 빚었던 집에 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뵙기를 청하니 어사가 엉뚱하다고 여기며 그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본관이 뵙기를 청하는가? 정말 모렴치하도다. 진왕이 곧장 들어가 절을 했습니다. 어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색하며 꼿꼿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진왕이 물었습니다. 어사또께서는 본관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혼잣말했습니다. 본관을 내가 어찌할까? 진왕이 말했습니다. 귀대기 예전에 동쪽 아무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가 움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묻는가? 모년 모월 모일 밤 술을 금하는 일로 왕명을 받들었던 선전관을 혹 기억하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본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사가 급히 일어나 손을 잡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은인을 오늘에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소. 그러고는 형구를 물리치게 하고 여러 죄인도 다 석방해주고는 밤이 다하도록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사는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가서 포상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암행어사의 포상 장계 중에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지적을 가상하게 여겨 유진왕을 삭주부사에 제수했습니다. 그 뒤 진왕은 대신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제야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왕은 지위가 한 번에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소론 대신인데 성명을 잊어버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처가살이하며 구박받은 사위의 반전.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서열을 뛰어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고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습니다. 마국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습니다. 세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혼자 앉아 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똥 누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어?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기 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홀연 횃불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성 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무동 아무 대감 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에 여종을 몰아냈습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례배 김생이 역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게다. 내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문서들을 조사에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 오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습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종이 호련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영거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 입힌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습니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2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습니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습니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아무날이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 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판서 지금 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 준 것과 모두 같았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두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 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나를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 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소문 입던 나를 잊지 마시고 낙타 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나를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관을 벗고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향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습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손녀의 신랑감을 구한 할아버지 판서 신임은 호가 한죽 땅인데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잃었지만 유복자인 손녀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15살이 되자 홀로 된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친히 관상을 보시고 골라주셔요. 신공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80수를 누리고 벼슬은 대관에 이르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들도 많이 낳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소원을 따르자면 신랑감을 빨리 구하기 어렵겠구나. 며느리는 그 이후로 신공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합당한 신랑감이 있더냐고 매일 되풀이에 물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가마를 타고 지금의 종로구 효자동인 장동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가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몇 살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봉둔한 발에 중마를 타고 좌우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신공이 가마를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고 하목해구의 골격이 비범했습니다. 종에게 명하여 그를 불러오게 하니 고개를 저으며 따라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공이 종 여럿을 보내 붙잡아오니 아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는 관원인데 공연히 나를 잡아가려 하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종들이 그를 끌어안아서 가마 앞으로 데리고 오니 신공이 물었습니다. 너는 문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문벌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양반이라오. 신공이 또 물었습니다. 나이는 몇이고 집은 어디인가? 성은 무엇이고? 군정의 병사나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는 기록을 만들렵니까? 왜 남의 성명과 나이, 주소를 묻나요? 저의 성은 유고 나이는 13살입니다. 저희 집은 건넌 마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묻나요? 빨리 놓아주세요. 공은 그를 놓아주고 그 집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비바람도 못 가리는 오두막집에는 호러미만 있었습니다. 신공이 여종을 불러 전했습니다. 저는 모동에 사는 신아무개입니다. 저에게 손녀 하나가 있는데 혼처를 구하고 있지요. 오늘 댁에 도령과 정혼하고 가겠습니다. 신공은 종들에게는 절대 집에 가서 발설하지 말라 하고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가 또 딸의 신랑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며느리가 처음과 똑같이 대답하니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신랑감을 얻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댁 도련님인가요? 댁은 어디 있고요? 그 댁은 알 필요 없다. 나중에 마땅히 알게 될 거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공이 납치 날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사리에 밝은 늙은 여종을 보내 그 집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신랑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습니다. 여종이 돌아와서 고했습니다. 집은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인데 비바람 가리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아궁이 밑에는 이끼가 끼었고 소 뒤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신랑감은 눈이 광주리같이 크고 머리는 쑥대처럼 헝클어져 있어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씨께서 그 가문에 들어가시면 절구도 친히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씨는 꽃이야 오기야 자라서 비단결같이 약한 체질인데 어찌 그런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혼이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치 날이 되었는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고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랑이 들어와 예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과연 여종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말 일개 가증스러운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신랑을 본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랑이 돌아오자 신공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왔느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저녁밥을 기약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입마편에 같이 왔지요. 신공이 웃으며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신랑이 이때부터 계속 신공의 집에 머물면서 연일 아내의 방에서 자니 체질이 허약한 신부는 신랑에게 시달려서 거의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공이 걱정되어 신랑을 타일렀습니다. 너는 왜 연일 내침하느냐? 오늘은 나와서 나와 함께 자잤구나. 신랑이 말했습니다. 공손히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신공이 잠자리에 들자 신랑은 그 앞에 친구를 깔았습니다. 언뜻 신랑이 눈을 감는 듯 하다가 손으로 공이 가슴을 쳤습니다. 신공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자리가 불안하면 혼몽 중에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거라. 그러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랑이 또 신공을 발로 찼습니다. 공이 다시 놀라 깨어나 꾸중을 했습니다. 조금 뒤 신랑이 또 손발을 동시에 놀려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했습니다. 신공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자거라. 더 이상
너와 같이 잘 수가 없구나. 신랑이 친구를 말아 짊어지고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집안 친척 부녀자가 방문해 신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삼경이라 그들이 놀라서 일어나 피신하니 신랑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부녀자는 모두 빨리 옮겨가고 유서방 댁만 남는 것이 좋겠소. 이런 이유로 처가 사람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신랑을 다 싫어하고 신랑 대하기를 고달파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황해도 안찰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려 하는데 신랑도 따르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청했습니다. 신랑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머물게 하여 우리 딸을 잠시라도 쉬도록 해주세요. 신공은 허락하지 않고 신랑을 데리고 갔습니다. 먹을 진상하기 전에 신공이 신랑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 먹을 가지고 싶으냐? 가지고 싶습니다. 신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가거라. 신랑이 큰 먹 100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가명의 비장이 아래였습니다. 이러면 진상할 복물이 모자랄까 염려되나이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빨리 다시 먹을 만들게 하라. 신랑은 서재로 돌아와 종들에게 먹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었습니다. 신랑은 재상 유척기입니다. 처와 향년 80까지 해로했고 지위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아들은 넷이나 두었고 집도 부유했으니 신공의 말과 부합했습니다. 그 뒤 유공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사위인 남원 홍익삼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먹을 진상할 때 홍랑을 불러 스스로 골라 갖게 했습니다. 홍랑은 큰 것 2동, 중간 것 3동, 작은 것 5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유공이 물었습니다. 왜 더 고르지 않는가? 홍랑이 말했습니다. 물은 물건이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수대로 다 고른다면 진상은 무엇으로 하겠으며 한양 친구분들께는 무엇으로 문안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10동이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유공이 곁눈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하긴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지. 음관의 제목은 되겠군. 과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오이밭에서 만난 늙은이. 청사 김재상이 암행어사로 영남에 갔을 때였습니다. 때는 온요월 한창이라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태백산 중에 이르자 목이 몹시 말랐지만 산속이라 인가도 없고 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겸종과 함께 길가를 살펴보았지만 갈증을 풀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고개를 넘자마자 마침 길가에 오이밭이 나타났는데 원두막은 없었습니다. 잘 익은 푸른 오이를 보자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으니 신발끈 매는 혐의를 돌아볼 겨를이 있었겠는가. 겸종에게 돈 2푼을 가지고 가서 바가운데 콩잎에 걸어두고 오이를 따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겸종이 발을 들어 밭으로 들어가 겨우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혼절에 바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겨우 진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김재상은 매우 괴이하게 여겼지만 감히 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밭도둑을 왔다 갔다 하며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홀연 한 시골 늙은이가 대삿갓을 머리에 쓰고 산에서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당돌하게 오이를 훔치러 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는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고 말투는 온화하고 점잖았으니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상이 몹시 목이 말라 돈을 걸어놓고 들어가 오이를 따오려 했다 하니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밭에는 원두막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소이다. 하지만 밭둘레에 심은 흰 말을 보지 못했소. 그것으로 충분히 도둑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오. 늙은이는 웃음 지으며 밭으로 들어가 겸종의 손을 잡아 끌고서 한쪽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 기절에 엎어져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어느새 평소처럼 아무 탈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재상이 오이 몇 개를 얻어먹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오이밭 사면에 흰마가 심겨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성글게, 어떤 곳은 빽빽하게 심겨 있었는데 완연히 팔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8가지 모양으로 제갈량이 신묘하게 부린 술수를 의도한 모양새였습니다. 김재상이 겸종에게 아까의 광경을 물으니 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 안쪽으로 몇 발자국 옮겨가자마자 오장이 요동치고 칠정이 혼미해지니 눈이 안 보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다가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까 노인이 제 손을 잡고 길을 이끌어주니 비로소 눈이 보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재상이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이 시골 늙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기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재상은 그가 이인이라고 여겨 겸종을 근처 촌집에 가 있게 하고 자기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몇 개 넘어 그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집이 있고 방은 단 한 칸이었습니다. 김재상이 재워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니 늙은이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 늙은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장 조밥 한 사발을 갖고 나와 김재상과 부엌에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늙은이는 집자리를 펴서 김재상에게 앉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라 무례한 인사가 많았습니다. 허물을 들어 꾸짖지는 마십시오. 그러고는 같이 잤습니다. 김재상은 그의 생애에 대해 좀 물어보려 했지만 늙은이가 코를 우레가치고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동쪽이 밝아오니 김재상이 늙은이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어찌 이렇게도 곤히 주무십니까? 늙은이가 눈을 부비고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망이 들어 손님 접대하는 인사가 이리 소홀했습니다. 제 죄를 압니다. 저의 죄를 알겠습니다. 김재상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아무 곳으로 가려 하는데 그 일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암행어사가 우리 집에 행차하실 줄 이미 알았지요. 서로 속이지 맙시다. 김재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시골의 궁벽한 선비를 어찌 암행어사라 하십니까? 주인장께서 정말 망령이 드셨습니다 그려. 늙은이가 처마 끝에 걸린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이 암행어사를 주관하는 별인지라. 네, 저걸 보고 알았죠. 숨겨서 뭐하겠소. 김재상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을 고하고 자기의 평생 벼슬길이 어떨지 자손은 어떨지 등을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조목조목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모년의 모관이 될 것이고 모년의 모품계에 오를 것입니다. 모년의 안찰사가 될 것이고 모년의 의정부에 들어갈 것이며 마침내 영의정에 이를 것입니다. 신하로서 존귀함이 지극하여 종묘배양도 받을 것입니다. 아들 셋을 둘 텐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영의정이 될 것입니다. 늙은이가 이인좌의 난에 대해서까지 역력히 말해주니 김재상은 이를 묵묵히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나중에 김재상이 벼슬에 제수되고 품계에 오른 것이 다 그의 말에 부합했다 합니다. 괴수의 아내를 탐한 정익공. 정익공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말고삐를 잘 잡고 풀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우묵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 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었소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적개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첩도 적개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개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첩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히 적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죠.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오. 여자가 적개의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고 나서 여자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여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후안을 어쩌시려고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토를 깎아내도 반란을 일으키고 깎아내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다 했소.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설사 서로를 멀리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소. 죽고 사는 건 운명이니 이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마침내 둘은 관계를 가지니 엎치락뒤치락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적개가 왔어요. 이를 어째요.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였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철을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개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처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의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죄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예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던들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서 대들보 위에 매달고 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루 위에 사냥해 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담아내왔습니다. 적개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여 큰 동이에 든 술을 연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이를 칼 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주어야지. 칼 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개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가히 대장부라 부를 만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습니다.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개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지기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 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이후에 나에게 큰액이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주시오. 적게는 말을 마치자 훌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구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습니다.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 무리의 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 적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군관 장교의 서열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적개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데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아이,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지 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액이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게 해 액을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아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액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황혼이 지고 나자 박엽은 자기가 타던 노새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일렀습니다. 이것을 타고 노새가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면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몇 리를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한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로 베려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달게 올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달게 울고 나서는 그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한산골짝 입구에 이르러 섰습니다. 아이는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상방의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큰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엽의 말대로 아이는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승이 빼앗아가려 하자 아이는 칼을 들어 베려는 신용을 하니 노승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승이 또 말했습니다. 상하의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 갈래갈래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가죽을 벗고 노승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아이를 꺼내주며 아이에게 입게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창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그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습니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왜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3일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이건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것이다.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경 후에 홀련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모르니 노승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4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포수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이 포수였던 것이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돌아와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엽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행장을 갖추어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과연 크게 현달했다 합니다. 시간 여행자들. 강원도 고성군에 유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 같은 동네 사람 24명과 함께 배를 타고 미역을 따러 바다로 나갔다가 한 섬에 정박했습니다. 미역을 다 따고 나서 돌아오는데 홀련 서북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를 되돌릴 수가 없었고 배는 점점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져 모두 봉창 옆에 쓰러져 죽음이 닥칠 순간만 기다리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흉흉한 파도 소리가 들려와 바라보니 파도는 마치 산이 무너지는 형세였습니다. 서로의 몸을 베고 누워 입을 벌리고 눈만 크게 뜬 채 여러 날 동안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 곳에 이르니 바람이 고요해져 배가 멈추었습니다. 유동지가 일어나 살펴보니 동행한 24명 중 자신을 포함해 5명만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유랑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모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백사장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죽지 않은 나머지 네 사람도 유동지를 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중 두 사람은 물에 빠져 익사하고 세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기진맥진의 모래사장에 누워서 눈만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 홀연 흰옷을 입은 동자 둘이 백사장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모래밭에 누워 있을까? 분명히 바다에서 표류하다 온 사람들이겠네. 유동진은 간신히 기운을 냈지만 말은 할 수 없어서 손을 들어 입을 가리켰습니다. 동자가 허리춤에서 참새 모양으로 생긴 병을 꺼내 새의 깃털 모양을 한 술잔에 물을 따라 마시게 해주고는 말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당신들이 여기 계신 줄 아시고 저희를 보내 구해드리라 하셨지요. 세 사람이 물을 한 모금씩 마시니 정신이 금방 되살아나고 기력이 평소와 같이 회복되었으며 배도 불러왔습니다. 세 사람이 즉시 일어나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디 계시지? 선생님께서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은 일어나 동자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선생의 거처에 이르러 보니 그 선생이란 사람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떨어진 속옷을 입고 초막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숯같이 검은 노웅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예를 갖추어 인사하자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느 군에 사시오? 어쩌다 표류하게 됐소? 유동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 고성 사람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왔다가 표류하게 되었나이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나 역시 고성 사람이라오. 바람을 만나 표류에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어. 세 사람은 그가 고성 사람이란 말을 듣고 참 기뻤는데 그 마음이 어찌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기쁨에 그치겠는가. 세 사람이 즉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고성 분이시라면 어느면 어느 촌에 거주하셨나요? 모면 모촌 사람인데 아무개의 아버지이고 아무개의 숙부라오. 표류하여 이곳에 온 지가 오래되니 요즘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구려. 그 촌 이름을 들으니 세 사람의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와모는 모두 세 사람의 증조부의 친구들로서 작고한 지 이미 5, 60년은 지났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은 노웅의 현손 오대손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노웅은 한참을 슬퍼했습니다. 이로부터 세 사람은 날마다 노웅을 따르며 옛날과 지금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개 이 섬은 맑은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펼쳐져 있었고 사이사이에 금사초가 자랐습니다. 사방이 탁 트였는데 간간히 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뽕나무도 기르지도 않았으며 다만 물을 마시고 푸롯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두 동자가 왕래했는데 그들은 온몸에 흰 깃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섬은 뭐라고 부르죠? 노웅이 말했습니다. 동해의 신선이 사는 이상향인 당굴 안에 세 사람은 섬에 오래 머물면서 매일 장대한 일출을 구경했는데 세속의 일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노웅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은 여기서 몇 리나 되나요? 3만여리 되지. 고성은 여기서 몇 리나 됩니까? 역시 3만여리지. 그러고는 세 사람이 해 뜨는 곳을 보고 싶다고 청했는데 그때마다 노웅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간곡히 청하자 노웅이 하루는 두 동자에게 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해 뜨는 곳을 보여주거라. 얼마 뒤 두 동자가 배를 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서 일출을 구경하시지요. 세 사람은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흰 깃털로 엮은 고깃배였습니다. 두 동자가 배 양쪽 끝에서 노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지 마시고
완전히 누워서 우상수를 한 잔씩만 마시세요. 섬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때까지 섬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그 물뿐이었습니다. 물의 색은 소금이 가라앉은 듯 매우 흐렸지만 맛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 이름은 뭐지? 경액, 즉 신비로운 약물입니다. 배 안에서 경액을 3번 마시니 배가 해안에 닿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 파도가 만경이나 넓게 용솟음치는 가운데 천길만길 은산이 하늘 높이 서 있고 바야흐로 그 꼭대기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과 바다가 뒤섞이고 붉은 빛이 눈을 쏘니 그 광대함과 광채는 세속의 안목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공기가 매우 차가워 벌벌 떨게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산은 수정을 깎아 세운 듯 그 건너편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를 넘어가면 일출의 근원을 볼 수 있겠구나. 동자가 말했습니다. 이 산 너머는 우리 선생님도 가보지 못하셨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셔요. 그러고는 배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와 노웅을 뵈니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 일출을 보았는가? 어르신 은덕을 입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장관을 보았습니다만 그 산 너머를 구경하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홍이라도 도달할 수 없다네. 세 사람은 여러 날을 머물다 보니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부모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매번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게나. 이곳에 머물러도 무방하지.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이라네. 그대들이 바다에 표류한 지 인간 세상 시간으로 오늘로 50년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간들 모든 것이 낯설고 가족들은 모두 죽었을 걸세. 이 섬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세 사람은 불과 3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애처로운 말로 간곡히 애걸하자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만하게나. 속세에서 그대들의 인연이 닿지 않았으니 어찌하겠는가. 즉시 두 동자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에 실어서 고향으로 데려다 주거라. 세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노웅과 작별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일출을 구경하러 갈 때 탔던 배였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 노웅은 두 동자에게 지남철을 주며 말했습니다. 모 방향으로 가거라. 모처가 고성이다. 유동지가 물었습니다. 노인께서 어떻게 지남철을 다 갖고 계시나요? 내가 바다에서 표류해 올 때 가지고 있던 것이라네. 세 사람이 배에 오르고 마신 것은 전과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경액 20여 병이 있었는데 유동지는 서너 병을 훔쳐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가 한 곳에 정박했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배가 이미 닿았습니다. 일어나 앉아보니 그곳은 바로 고성 땅이었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세요. 배에서 내려 해안에 오르니 순식간에 배와 동자는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모습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살펴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고 아내 역시 늙어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할 때 태어난 아들 역시 이미 죽었고 지금 주인 집 사람은 자기 손자로 역시 모두 늙었습니다. 세 사람의 집에서는 평소 입던 옷으로 허장을 지내고 배를 탔던 날에 제사를 지낸다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화식을 하니 불과 몇 년 안 되어 죽었습니다. 유동지는 다행히도 훔쳐온 경액 2병을 날마다 한 잔씩 마시며 화식을 하지 않은 고로
평생 질병이나 탈이 생기지 않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계산하면 거의 200살이 넘었습니다. 매번 고성원이 새로 부임하면 꼭 유동지를 불러 바다에서 표류하던 일에 대해 물었고 간혹 이웃 읍 벼슬아치들이나 지나가는 길손조차 그를 불러서 물었기에 그는 무수히 관가에 출입해야 했습니다. 유동지는 그것이 잠옷 난감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